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일주일 사이 42%에서 18%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원전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일본의 수도 도쿄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림픽 카누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도쿄 시내 한 공원에선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의 2배에 가까운 이른바 핫스팟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노태우 씨 아들 노재헌 씨가 지난 2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월 단체는 노 씨의 사죄 뜻은 긍정적이지만 직접 5.18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전세나 월세로 줄 때도 사고 팔 때처럼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과세 사각지대에 머물던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실시되는 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서구한 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공터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 개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곳뿐만이 아니라 이 도심에 들개들이 출몰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결국 청문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열리게 될 국회 청문회, 또 하나는 청와대의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은 검찰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모두 관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뉴스룸은 이 세 가지 지점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나가 있는 임소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사위의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했는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야 하고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대로 다음 달 3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진다면 이는 청문회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며 당내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예, 오늘 합의안이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원내 지도부가 생각하는 범위 밖의 합의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를 뒤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협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이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발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당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 간사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이어서 한국당에선 청와대가 여야 간 합의마저 되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회에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 측이 오늘 정의당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정의당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반대한 고위공직자가 낙마한 사례가 많아서 오늘 특히나 정의당 입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장 오늘 정의당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정의당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결과가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이죠.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딸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론은 반전됐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이미 정면 돌파를 천명한 상황이고 청와대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세 가지 지점 중에 두 번째 지점,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낸 입장은 없습니다. 기류가 달라진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짜가 많은데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의혹의 상당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특히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모양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강경한 목소리만 나오던 지난주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심스러운 기색이 눈에 띄는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만 열리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해질 걸로 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청문회까지 꼭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아직 들리질 않아서 지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특히 젊은 층에서도 일주일 사이에 돌아선 사람이 꽤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진 건 뼈아프지만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면 받아들여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을 단편적으로 내놓느니보다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청문회에서 오해를 풀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청문회장 해명으로 깨끗이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응 자체가 사실은 여론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적법과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자세를 낮춘 바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아직 그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왔다. 이번에도 결국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 것에는 이제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따라서 대통령 뜻이 바뀔 가능성 이건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대통령 입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는데요.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말한 대로 여러 의혹이 해명이 될 것이냐,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조 후보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아직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이 각종 의혹들이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만약 의혹이 불법 가능성으로 번질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심수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실적법 문제가 남아있는데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지만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10여 건이라고 하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대부분의 사건을 배당해서 관련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특히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은 그래도 수사는 한다. 원칙적인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 모아놓은 것도 효율적으로 수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논란이 큰 만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절차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예. 아까 10여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사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고발당한 사건들은 크게 4가지 줄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 지금 뒤에 나올 텐데요. 우선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등 입시 관련 문제들이 있고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의혹이 있습니다. 예. 또 사모펀드 투자 의혹들이 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즉 후보자 일가들이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조 후보자를 고소한 사건도 있고요. 이 가운데 조 후보자 이름이 직접 들어간 것은 8건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에 그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가 그러면 그 이후에나 그러니까 청문회 이후에나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인 만큼 수사는 그 이후에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고발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법리적으로도 가려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민사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도 있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시기, 관련성 등도 다 따져봐야 합니다. 예. 시간적으로 보면 수십 년 전 내용도 있고 최근의 내용도 있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이 광범위하게 필요하고요.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검찰이 결과를 내놓긴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건 뭐 청문회 이후에 어찌됐든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수사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장관 취임 여부는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고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취임 여부와 결부시킨 기자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장관이 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고소고발 관계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든 검찰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면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이른바 3가지 지점을 저희들이 다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고 개혁을 꼭 완수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만 강조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질문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딸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엔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모두 받아들인다면서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검찰개혁 등 다짐한 것을 꼭 완수하겠다고만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 방향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률 통과의 지원 등입니다. 또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안도 넣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이른바 황제노역 같은 비판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오늘 조국 후보자 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장학생 선발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장학금의 경우에 성적 예외를 인정하는 지침은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하기 2년 전에 시행이 돼서 성적이 모자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안 됐지만 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2명이 더 있다고 공개했는데 그래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도교수가 만든 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기당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입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 측이 조 씨 입학 직후 외부 장학금의 경우 성적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산대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이미 2013년 4월 만들어졌고 학점 예외 규정도 이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조 씨 외에 성적 미달자 2명이 이 장학금을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서류를 제대로 찾지 못해 국회에 잘못된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학생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모레 오후 6시부터 촛불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대응 방향을 묻는 총투표를 계획하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GSOMIA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가 발표된 이후에 양국이 공교롭게도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독도 방어 훈련과 일본의 육상 자위대 훈련이 겹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소미아에 따라 지난 24일 일본으로부터 받은 북한 발사체 관련 정보가 분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 등 한일 양국의 발표가 다른 데 대해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한미 공조에 따라서 저희가 획득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정보 공조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일본도 지소미아 종료로 급해진 건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미국과의 정보 협력으로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 한국 측에 정보를 요청하긴 했지만 필요한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해군이 독도 앞에서 실시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과 일본 육상자위대의 대규모 연례 훈련도 공교롭게 겹쳤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훈련 규모를 2배 키웠고 일본도 62억 원어치의 탄환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애둘러 압박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한국 정부의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우려만 표시할 뿐 중재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장면이라면서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이패드나 드론을 쓰는 걸로 보이는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진들을 굳이 공개한 배경에는 경제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북한의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한 사진입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장면이라면서 공개한 건데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책상 위로 은색 태블릿 PC가 눈에 띕니다. 확대를 해보면 미국 애플사의 제품명 아이패드라는 글자가 또렷합니다. 태블릿 PC는 드론 조종기로 추정되는 하얀색 장치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드론 조종기로 보이는 검은색 장비도 보입니다. 그동안 망원경을 이용해 발사체 발사 장면을 봐왔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관찰이나 촬영용 드론을 직접 조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따라 애플 제품은 원칙적으로 북한에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굳이 이들 사진을 공개한 건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이 전략무기뿐 아니라 모니터링 장비도 발전했다는 걸 홍보하려 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이제 2주 뒤면 추석 연휴입니다. 예년처럼 공항은 북적이겠지만 올해는 노선별로 희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본행 비행기의 예약률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동남아 노선은 예약이 거의 찼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올 추석 어머니와 일본 여행을 가려고 했던 윤창민 씨는 20만 원을 물고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구정 때부터 예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반일 감정도 많지만은 또 무섭다고 요즘. 시차가 없고 비행 거리가 짧은 일본은 명절 연휴의 인기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항공의 일본 도쿄행 항공권 예약률은 50%에도 못 미칩니다. 전체 좌석의 절반은 아직 비어 있는 겁니다. 오사카, 후쿠오카행 예약률도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베트남 야짱으로 가는 노선은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일본 가려던 여행객들이 동남아로 발길을 돌린 건데 다른 항공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비행기가 결항되길 기다리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일본 여행 취소나 이런 것 때문에 결항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취소 하나, 하루 전날에 취소 하나 수수료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지켜봤다가 이렇게 취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가는 발길이 뜸해지면서 지난달 이동통신사에 일본 로밍을 신청한 사람도 1년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한국을 폄하하는 방송을 하다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곳이죠. DHC가 사실상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DHC 텔레비전의 혐한 방송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존 DHC 코리아 홈페이지입니다. 유명 화장품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자사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뀐 홈페이지는 썰렁합니다. 회사 전화번호와 자체 온라인몰만 남았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차례로 판매를 거부하면서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선 DHC 제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온라인몰에서도 아예 제품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국내 유통망에서 퇴출된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불매운동을 촉발시킨 일본 DHC 텔레비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공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竹島は日本古来の領土であって韓国の領土だったことはないと。この時まだ主権回復してないんですよ。 우리 정부가 시작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침략행위라는 겁니다.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도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過去の歴史に問題があるから今からの防衛をおろそかにするなんて全然関係ないことだから精神的に少しおかしいわけ。まあお医者さんを派遣した方がいい。 JTBC 성화선입니다.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진 속 한국 남성이 결국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여성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겁에 질려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A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23일 피해를 호소한 일본인 여성 B씨가 트위터에 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입니다. B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추근거리며 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분가량 쫓아온 A씨를 무시했더니 다짜고짜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지만 곧바로 연락처까지 주며 화해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붙잡은 건 맞지만 때리지 않았고 영상은 조작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다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겁에 질렸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한 골프장에선 50대 남성이 주차되어 있던 일본산 승용차 석 대를 돌로 긁었습니다.
일본 차가 보여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일그러진 반일 운동을 자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김포시에 있는 한 골프장. 누군가 차량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0대 남성이 주차장에 있는 렉서스 승용차 3대를 돌로 긁은 겁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고 골프를 치러 왔다가 일본 차들이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차주들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약간 시민성이 결여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불매를 하든 불매를 안 하든 그거는 자기만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불매 안 하는 사람을 가해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비 오는데 일제 일본 차를 타던 미국 차를 타던 대한민국 사회는 각양각층들이 살고 있는데 격해지는 반일 감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간 혐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 혐오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 사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깨어있는 우리 자국민으로서 그냥 뭐 차를 긁는다거나 이런 거는 자제해주고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참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폭력이나 혐오 같은 일그러진 반일 운동이 아니라 아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지난주 내내 저희는 8년 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가 아직도 방사능에 노출된 실태를 집중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일본의 수도인 도쿄 역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후쿠시마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도쿄 역시 방사능으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카누 경기장 바로 옆 공원에서는 방사능 농도가 주변보다 훨씬 높은 이른바 핫스팟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도쿄 시내 남쪽에 위치한 카사이 린카이 공원입니다. 수족관과 대관람차가 있어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이 공원과 맞닿은 강변에선 올림픽 카누 경기장 건설이 한창입니다. 취재진이 일본의 방사능 측정 시민단체 두 곳인 모두의 데이터, HIT와 함께 공원 내 방사능 수치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카누 경기장과 직선 거리로 300m 떨어진 공원 잔디밭. 지면 5cm 높이에서 측정해봤더니 기준치의 2배에 가까운 시간당 0.443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방사능 핫스팟입니다. 공원 내 다른 곳에선 기준치를 넘는 0.389 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됐습니다. 지붕 근처나 배수로 인근 토양에서 주변보다 방사능 수치가 높은 핫스팟이 발견되는 겁니다. ここも雨水が流れ込みやすいところだから天然の影響じゃないぐらい高くはなってますね、これは。 핫스팟에선 세슘 137 등 인위적인 핵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 방사성 물질도 확인됐습니다. 662キロエレクトロンボルトってところが上がってきているので、これはもう事故由来ですね。 일본 정부는 공기 중 방사능 수치 정보를 공개하지만 토양이나 표면의 방사능은 측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색 몸이 묻히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가 어디서 어떻게 피폭되고 어디가 위험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표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ホットスポット、まあ注意喚起ですね。こういうところに本当は近づかないでほしいです。特に子供とかは。子供とかだと普通に地べたで触ったりもしますので。 JTBC 윤세민입니다. 예, 이렇게 핫스팟이 발견된 곳은 제염 작업을 해야 정상입니다. 즉 토양을 깊이 파내서 방사성 물질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쿄 내에서도 행정구역마다 방사능 기준치나 측정 방법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핫스팟을 그냥 방치해 두는 곳도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신주쿠의 신국립 경기장. 신주쿠구에선 지면 5cm와 1m 높이에서 각각 방사능을 쟀을 때 0.23 마이크로시버트를 넘기면 제염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요기 경기장이 있는 시부야구는 높이에 상관없이 0.25 마이크로시버트를 넘기면 무조건 제염 대상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핫스팟이 발견된 카사이 린카이 공원이 위치한 에도가와구는 제염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1m 높이에서 쟀을 때 시간당 1 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도쿄도 제염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0.4 마이크로시버트가 넘는 수치의 핫스팟이 나와도 다른 구와 달리 제염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最も除染をやらないような基準は取ってはいますね、確かにね。 실제 에도가와구 바로 옆에 있는 지바현에서는 당장 제염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수치입니다. 千葉県の自治体なんですけど、そこは高さ5センチで、公園とかは、高さ5センチで 0.23 以上超えた場合に、公園とかは除染やってます。小学校も中学校もかな。 같은 방사능 수치라도 지역에 따라 바로 제염이 될 수도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는 겁니다. 들쑥날쑥한 제염 기준에 일본 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原発推進というのは国策なのに、事故が起きたら国が基準ではなくて各自治体の責任という形で放射能も測定してくださいね。 JTBC 임지수입니다. 노태우 씨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지난 23일에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방명록에는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적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 지도자의 직계 가족으로선 처음인데 아버지 노태우 씨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태우 씨의 아들 재헌 씨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 지도자의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5.18 묘지에 참배한 겁니다. 방명록에는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고 적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헌 씨는 1시간 넘게 희생자 묘지와 유형 봉안소, 추모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5.18 민주묘지가 조성되기 전 희생자가 안장됐던 망월동 옛 묘역도 들렀습니다. 재헌 씨는 동행한 인사들에게 아버지가 평소 5.18 묘지를 참배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아들인 자신이 대신 왔다고 말했습니다. 재헌 씨는 5.18 묘지를 다시 찾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5월 단체들은 뒤늦게라도 사죄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노 씨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이들의 진심 어린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 씨는 2011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진범은 유언 비어라고 주장해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석 달 전 뉴스룸에선 소말리아 해역에서 돌아온 청해부대 최영함 환영식에서 벌어진 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군함을 부두에 묶어둔 밧줄, 이른바 홑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전역을 한 달 앞둔 장병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군에선 그전에도 같은 사고가 3번이나 더 있었고 당시에도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으로 떠난 지 6개월 만에 돌아온 청해부대 최영함 환영식입니다. 하지만 부두에 최영함을 묶어둔 홑줄이 갑자기 끊어져 환영식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역 한 달을 앞뒀던 최종근 병장이 홑줄에 맞아 숨졌고 병사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해군이 그린 당시 최영함 사고 현장입니다. 끊어진 홑줄이 반대쪽 병사들에게까지 튕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홑줄은 초크라는 배의 구조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4,500톤짜리 배를 묶어두느라 잔뜩 늘어나 있던 홑줄이 오래된 초크와의 마찰로 끊어진 겁니다. 두께 5.6cm, 미터당 무게 2kg에 달하는 홑줄은 마치 고무줄처럼 튕겨나가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홑줄 사고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엔 한 명의 발목이 부러졌고 2015년엔 한 명의 척추, 한 명의 허벅지 뼈가 골절됐습니다. 6년 사이 비슷한 사고가 4번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 사고 전까지 한 번도 홑줄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뒤 처음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당 홑줄이 안전기준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질 자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해군의 홑줄은 쉽게 늘어나는 나일론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면 갑자기 끊어지면서 튕겨 나갑니다. 미 해군의 경우 나일론 호줄 사고가 반복되자 20년 전에 이미 덜 늘어나는 재질로 전부 바꿨습니다.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형 호줄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해군은 올해 말부터 덜 늘어나는 호줄을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젯밤에 홍콩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실탄을 쐈습니다. 경고용으로 허공에 쏜 것이긴 하지만 실탄이 등장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어제는 물대포도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중국 당국은 이런 진압 방식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총소리에 시위대들이 물러섭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엔 389경 권총을 든 경찰이 시위대의 배를 차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밤 홍콩 취남구 거리에서 경찰 한 명이 경고성 실탄 사격을 한 겁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에서 경찰이 실탄을 쏜 건 처음입니다. 물대포도 어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분에 1200리터 이상을 뿜어내는 고압 물대포에 퇴로액을 섞어서 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날 경찰에 잡힌 시위 시민 36명 중엔 12살 소년도 포함됐습니다. 이제까지 체포된 시위대 중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경찰은 과격 시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고 사격을 하고 물대포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당장 이번 진압에 대해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인근 선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선 중국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中央当然可以干预，干预就是要拨乱反正，驻军不是摆在军营里面的稻草人。 오늘 우리 외교부는 홍콩 전 지역에 여행 유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결혼식 영상을 찍기로 하고 돈을 챙긴 뒤에 정작 영상은 주지 않고 잠적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JTBC가 확인해 보니까 인생의 소중한 기록을 잃어버린 신혼부부가 200상이 넘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린 이고은 씨. 전문 업체에 36만 원을 내고 예식 영상 촬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에 준다던 영상이 10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해달라라고 조금씩 늦춰서 다음 달, 이번 달 말, 또 다음 달 초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안 보였어요. 결혼 1주년이 다 돼가는 한이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날수록 제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늘보다 싸게 한 것 같다 이러면서 좋아했으니까요. 친정이랑 시댁에서는 전혀 모르고요. 피해를 본 신랑 신부는 최소 200상이 넘습니다. 업체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석 달 전 피해자들에게 폐업을 선언했고 대표 윤모 씨는 연락을 피하며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예약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선불금만 받고 촬영날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또 신부와의 또 이중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분 직장에는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업체 대표 윤모 씨는 악마 같은 신부들이 많다,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경찰에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진작가 10명도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7,80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 23일 윤 씨를 구속한 경찰은 원본 영상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한 회사의 이사장이 수강 중인 대학의 시험을 직원에게 대신 치르게 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JTBC 취재진에게 무려 5년간 직장 내 갑질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한국안전인증원에 입사한 A씨. 이듬해부터 이사장인 김모 씨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JTBC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김 이사장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한 사이버 대학교의 학과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던 겁니다. A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퇴근 뒤 회사에 남아 대리 시험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과제를 대신하라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질은 5년간 이어졌고
지난 5월부턴 폭언과 협박이 심해졌다며 통화 녹음도 제보했습니다. X는 대석그 수지야. 어디다 건방 떨고 있어. 이제 25년 한 사람이야. 건방 내가 다 X버릴 거야. A씨는 회사를 그만두려 했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너 대책금 없어. 그리고 너 검찰에 가야 돼. 너네 집 내가 앞니 한번 들어가 볼까? A씨는 지금도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잘 안 됐었어. 생각하는 그 과정조차도 이제 좀 힘든 상태였어. 취재진을 만난 김 이사장은 학과 시험과 과제는 A씨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일 뿐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폭언은 잘못이지만 A씨가 배임에 연루돼 감정이 격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등 혐의로 김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집을 사고 팔면 정부에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당정 간의 논의를 거쳐서 오늘 발의됐습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임대 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추진되는 셈입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검토한 뒤 내놓은 안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집을 빌려주는지 적어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집을 팔고 살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전월세로 확대한 겁니다. 신고는 집을 빌려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실시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체 전월세의 20% 정도만 실거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신고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세입자들은 지금처럼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빠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그동안의 전월세 시장은 이른바 깜깜이로 불렸습니다.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이런 상황을 바꾸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혹시 또 부작용은 없을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모든 전셋집, 월세집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뭐 아직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돼가고 있나요? 우선 법이 통과돼야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예. 연말쯤에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네. 예, 아무튼 그래서요. 일단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3억에서 4억 원 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전세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시내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지역도 특정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등이 먼저 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실거래가 정보, 이건 뭐 거꾸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과세 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세금은 더 거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2006년에 부동산 매매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실거래가 도입되면서 다운 계약서가 많이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같은 세금을 빼먹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 전월세 신고제도 마찬가지로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집주인들의 부담이 세금으로 인해서 늘어난다면 전월세 값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작용, 이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바뀌는 게 있을까요? 우선 세입자들이 전세를 계약한 뒤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부담을 좀 덜게 됩니다. 예. 또 실거래 자료가 많이 쌓이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컨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적이 있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뭐랄까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아니면 우려되는 바 이런 거 포함해서 혹시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단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집주인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거기에 연동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더 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법안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서둘러서 월세를 미리 올려버리면 단기적으로 전월세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이런 상황과 여론을 살피면서 구체적인 시행 대상 그리고 시기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 기자였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과 쟁점마다 부딪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7개월이 지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의 초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보완 자료인지 여부에 모아졌습니다. 보완 자료를 이용해 지인과 남편의 재단 이름으로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샀다는 게 혐의의 핵심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청에서 2017년 5월 자료를 받았고 그 즈음 이미 공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업이 그 뒤로도 표류하다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목포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관련된 땅과 건물을 조카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도 쟁점이었습니다. 역시 부딪혔습니다. 손 의원은 자녀가 없어 오래전부터 조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닌 순수한 배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창성장과 관련한 부동산은 손 의원이 직접 매입을 결정했고 취등록세도 직접 냈다는 점에 주목해왔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1일에 열립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영구 제명을 내렸습니다. 앞서 JTBC는 정 회장이 자신들의 아들을 볼모로 수시로 성폭행했다는 학부모들의 증언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주사기나 붕대 같은 의료 폐기물은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합니다. 혹시나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병원에서 쓴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 가능성이 낮아서 의료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 10개 가운데 2개에서 폐렴균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전용 상자에 담겨 지정된 시설에서 닷새 안에 불태워야 합니다. 폐기물 정보도 하나하나 모읍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폐기물 속도를 소각장 용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2달 전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낮은 기저귀는 일반 폐기물로 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의료 관련 폐기물인 기저귀도 감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전국 요양병원 152곳을 조사했더니 일회용 기저귀가 발견된 경우는 141곳. 이 가운데 28곳에서 위험한 법정 감염균인 폐렴구균이 나왔습니다. 또 대부분 병원에서 폐렴강균과 황색포도 상규균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분리배출을 잘하면 의료 폐기물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더 커지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처리 한계에 도달한 의료 폐기물 소각장만 이용하지 않을 뿐 기저귀 수집과 운반은 기존 의료 폐기물과 같은 특수한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이 줄면서 이병과 일병 그리고 상병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 기간이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했으면 진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숙련도가 높은 병장은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4개월, 해군과 공군은 6개월과 8개월 근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여름의 끝을 알리는 비가 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거지만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뒤로 미세먼지에서 벗어난 날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미세먼지가 더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도시 숲이 꼽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서 미세먼지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는 숲을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와 사람으로 붐비는 도심 한복판. 그 사이 뜨겁고 탁한 공기를 잊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 숲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 동대문의 홍릉숲과 인근 시내를 비교했습니다. 청량리역 근처가 35도 안팎일 때 2km 떨어진 숲 입구는 31도에 그쳤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도심에서 각각 세제곱미터당 60.2, 23.5 마이크로그램이 기록됐을 때 숲에선 40.6, 13.3 마이크로그램, 최고 40.9% 낮았습니다. 이곳 서울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이 서울숲과 바로 인근의 이 시가지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숲 안의 농도가 미세먼지는 45%, 초미세먼지는 32%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도시숲인 양재 시민의 숲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는 29%, 초미세먼지는 42%나 적었습니다. 효과는 숲 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녹지가 넓을수록 농도가 많게는 10% 가까이 낮습니다.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됐던 올해 3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의 25개 자치구별 농도를 분석해봤습니다. 이걸 지도로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도시숲과 산이 있는 구는 평균보다 10% 넘게 낮았고 그렇지 않은 구는 10% 넘게 높았습니다. 도시숲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끌어내린 겁니다.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숲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영국과 독일은 일찌감치 이런 그린 인프라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선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2014년 열흘에서 2017년 사흘로 줄었습니다. 공기가 잘 흘러갈 수 있게 나무를 심고 숲을 키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9일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방청권은 100여 장으로 내일 오후 2시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신청을 받아 공개 추첨합니다. 대법원은 29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웃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35살 A씨는 어젯밤 10시 층간소음 문제로 아내와 함께 위층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앞자리 숫자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장 카메라의 절반 이상은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서 혼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가운데 8자리 번호를 인식하는 건 46%에 그쳤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250여 개 가운데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하지 않기로 한 곳이 80여 곳에 달했습니다. 3곳 가운데 한 곳은 공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공채를 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곳도 20%에 달했습니다. 네, 여전히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후쿠시마는 1년 뒤 도쿄올림픽의 불안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 후쿠시마는 당장 보름 뒤에 일본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지대로 여겨집니다. 아르헨티나는 열흘 뒤 원전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곳에 훈련 캠프를 차립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경기 전 승리를 다짐하는 선수들의 강렬한 몸짓. 경기가 시작되면 몸과 몸이 부딪히는 치열한 승부로 치닫습니다. 럭비는 축구처럼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여는데 올해 대회는 아시아에선 최초로 일본이 개최합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처럼 럭비 월드컵도 치열한 말을 내세웁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아르헨티나 팀은 후쿠시마의 원전 지역에서 20km 떨어진 제이빌리지에서 열흘간 훈련 캠프를 차립니다. 원래 일본 축구대표팀의 훈련장이었던 제이빌리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최근엔 전 세계 12개 나라 어린이들을 초청해 야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사모아 팀은 원전 사고 지점에서 5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와키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시마가 훈련 캠프지로 선정된 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회복된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럭비 월드컵은 쓰나미 피해 지역인 이와테현의 가마이시에서도 경기가 열립니다. 원전 사고 지점에서 300km 떨어져 있는데 경기장 이름은 부흥 스타디움입니다. 釜石ってこれぐらいまで復興してこんな元気になってんぞっていうのを感謝の意味も込めて、世界中の人にアピールしたいですね. 여전히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지만 일본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내보이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사람이 키우다 버린 개들이 야생견이 돼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천 도심에서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학교에서는 들개를 잘 피해 다니라는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 개학 일주일 뒤 낯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될 거 그런 거를 2학기 시작됐으니까 이제 설명해주고 들깨 가는 거 얘기해서 6마리 정도 다니니까 조심해서 잘 피해 다니라. 최근 학교 인근에 들개가 나타나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마주친 학생도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가까이 와서 물까봐 무섭기도 해서 그냥 반대편으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가와가지고 놀라가지고 도망쳤어요. 하나는 누렁이, 하나는 백구예요. 학교를 둘러싸고는 야산이 있습니다. 들개들이 번식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실제로 학교 인근 곳곳에는 이렇게 배변을 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도를 재빠르게 가로지릅니다. 방금 학교 쪽에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온 개 2마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흰 개랑 검은 개 2마리가 풀숲을 헤쳐서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산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내려옵니다. 개들을 따라가 보니 여러 마리가 모여있는 공터가 나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땅입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정류장 옆에는 이렇게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 아랫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땅이랑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틈이 바로 들개들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공사장 옆 교회에서 키우는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키우시는 건가 하고 여쭤보고. 아니요. 우리도 무섭죠.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내려오면 거기가 막 한 10마리, 11마리 있어요. 누군가 밥을 주고 있어서 이곳에 모여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 공터에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그 여자가 밥을 줘요. 여기서 막 개밥그릇도 씻어 갖고 가고 우리가 뭐라고 했더니 뭐 인정머리가 없다느니 뭐니. 주민들은 이사 가고 없어진 공장에서 버리고 간 개들이라고 추정합니다. 공장이 있었는데 개발했다고 이 주민이 받고 이사 갔거든요. 개를 놔두고 가버렸어요. 잡아야 돼요. 개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치된 개들은 금방을 배회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치는 차들이 많이 가거든요. 빵빵 이거 한 명만 건너는 게 아니고 하나 건너면 쭉 갑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강아지들끼리 또 물릴까봐 좀 많이 무서웠었어요. 개를 산책시키면서 가시다가 개가 물어가지고 어머 물었어 하면서 들고 어디 가셨어요. 저기 산에도 많은데 근데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개가 얼마나 빠르니까 도망가고. 지난 5월 인천대공원에서 들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2달여 만에 90마리를 잡았습니다.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공터가 많아가지고 토요일 날 또 잡혔습니다. 크기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몸 길이도 한 이 정도. 굉장히 큰 개. 하지만 포획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개들이 다치거나 학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돌무더기 갖다가 입구 다 막아버리고요. 포획들 부신 것도 있고. 잡힌 개들은 보통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진 뒤 열흘 동안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됩니다.
야생화된 들개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반려견이었습니다. 들개가 왜 생겨나는지부터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정의당의 입장이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해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해당 공직 후보자가 어김없이 낙마를 했기 때문이죠. 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에도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청문회 준비단, 그러니까 법무부의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에 와서 조 후보자에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나름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박원석 정의당 정책의장이 참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원래 1시간 예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갔습니다. 그래서 예. 1시간 한 45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당초 1시간으로 잡은 건 좀 짧게 잡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사안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의서를 보냈고, 예. 그거를 이제 그 법무부 청문 준비단이 오기 전에 예. 2시간 전에 보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면 내용을 토대로 대화가 알겠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따로 소명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우선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한 45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모임을 끝낸 다음에 정의당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켜보고 나서 예. 정의당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법무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오셨는데 아무래도 후보자를 대리해서 오셨고 예. 또 실무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법률적인 판단 이런 것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어떤 태도나 이런 예. 것들까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서 전해 듣기는 좀 불충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봤을 때 애초부터 그것이 그렇다면 불충분하다는 것을 네, 저희도 뭐 그 없는데. 한계도 인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 한 번의 자리에서 모든 의혹이 소명되거나 또 한 번의 자리로 정의당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치 않을 거다. 예.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만났고요. 오늘 예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네. 정의당 쪽에서 이제 그 이른바 그 딸 문제 그러니까 제1 논문 저자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소명자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모자랐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그 논문 저자된 부분과 관련해서 고려대 입학 전형에 그것이 이용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인사청문 준비단의 입장도 그렇고 고려대 입장도 그렇고 그 논문을 첨부 자료로 제출했는지 여부 예. 혹은 면접 당시에 그 논문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지 여부를 지금 입증하기가 어렵다. 예. 당시 자료가 다 없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의 입장도 같았는데 근데 부산 의전원의 그 전형 자료를 보니까 예. 거기에는 소상하게 어떤 자료는 첨부했고 어떤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료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대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도 특히나 1차 전형인 학생생활 기록부에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하면서 체험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논문을 썼다는 내용만 포함이 안 됐다. 그러나 고대 입시 요강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학업 성적 이외에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측의 소명만으로는 실제 그런 자료를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는지, 즉 그 논문을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부산대 했습니다. 의전원하고 비교는 하셨습니다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의 일입니다. 네. 예, 다 폐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소명자를 더 달라고 해도 학교에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으면 뭐 법무부의 저 청문회 준비단이든 어디든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 답변은 그러했는데요. 예. 저는 고려대 측이 객관적으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한 고려대 측 자체의 진상조사나 어떤 입장 표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예. 혹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고려대 측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어떤 그런 액션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아무튼 지금 고려대 학교 측의 입장은 다 폐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은 만일에 더 이상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청문회에서도 그런 수준의 답변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예. 게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이나 조국 후보자 측의 답변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후보자의 어떤 자격 여부를 그렇습니다. 판단하지는 않으실 네,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내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논란도 중요한 쟁점인데 야당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게 사실상 증여를 위한 가족 펀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 점에 대한 지적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만 그 펀드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 사실상 나머지 투자자들도 전부 친인척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솔직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펀드와 관련돼서 오늘 조국 후보자 측에서 했던 해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주식은 팔아야 하지만 펀드는 가입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예.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 하나와 하나는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나서 실패한 투자다. 이 두 가지 설명 이외에 다른 특별한 설명은 없었는데 예.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은 그 펀드 조성 목적과 관련해서 이게 코스닥 우회 상장을 노렸던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뭔가 이게 가치를 크게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혹은 뭐 서울시 지금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에 그 펀드 운영사가 그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라는 배경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공공사업을 수주하는데 이 펀드를 통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충분한 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그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 소명이 된 부분과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는데요. 예. 부산의전원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장학금 수혜와 관련돼서 부산의전원이 규정을 바꿨거나 혹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맞춤형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됐었는데 객관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의 답변도 그러했고요.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 논문 제일 저자와 같은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느끼는 그 스펙이, 그 경력이 고려대 입학 전형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된 거냐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 또 하나 확인이 됐고 펀드와 관련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혹들이 확인이 안 됐고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소명이 오늘 자리에서 다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청문회에서 마저 듣고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에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고, 어떤 겁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논문 제일 저자와 관련해서 입학 전형 자료도 있고, 또 그 지금 부패방지법 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6학기 연속 이 수혜가 특히나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3차례 연속해서 그 장학금을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4월 달에 다른 사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보면 공직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도 공직자에게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런 유권 해석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다른 답변을 했어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측의 답변은 장학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장학금을 줬다면 김영란법 위반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인지 저희는 좀 불충분하게 느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기 연속 받았다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유권 해석을 서로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소명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청문회가 9월 2일, 3일로 지금 일단 뭐 잠정 합의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청문회에서 사실 그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청와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다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 지금보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청문회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방으로 남는, 논란으로 남는 대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방으로 남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뭐 딸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은 두고두고 사실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공직 후보자 인사 과정에서도 뭐 그랬던 전례가 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 지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는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고 그렇죠. 지금 청와대 맞불 청원이 일어날 만큼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아주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좀 신중하고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예.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그게 국회가 법에 따라서 예.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오늘 박원석 정책위 의장을 모시면서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얘기처럼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과연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기서 질문 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판단 내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심상정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고요. 오늘 오전에 저희 회의 때 메시지를 발표하시기로는 정의당이 서 있는 위치에서 예. 이 판단하고 평가할 거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 보인다고. 예. 정의당이 서 있는 자리는 우리 고 노회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6411번 버스가 선 자리고 예.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가장 큰 목표와 원칙은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예.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의혹과 구설에 오른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예.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예, 원론적인 답변이십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소명회를 네. 한다든가. 그건 정의당이 그만큼 이 상황에 있어서 뭔가 입장을 잡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닌가요? 저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공직 후보자 때와 다르게 이번에 이 언론이 갖는 관심의 크기도 다르고 예. 국민들이 갖는 관심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동안에 비교적 정의당이 문재인 후보 들어서도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예. 정확한 판단을 해왔다. 데스노트라는 별칭까지 생겼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신중하고 예. 또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입시 논란, 다음 주 청문회에서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학회와 또 대학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논문이 철회되면 대학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떤가요? 네, 따져봤는데 사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3 때인 2009년 8월 제1저자로 표시된 논문이 철회될 가능성입니다. 이 논문 책임자인 장영표 교수가 소속된 단국대 또 논문이 실린 학술지를 발행한 대한병리학회 이 두 기관이 각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 씨가 제1저자로 오른 게 규정에 맞느냐입니다. 네.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규정입니다. 조 씨의 논문이 나왔을 때인 2008년판을 보시겠습니다. 저자는 계획 또는 자료 수집 또는 자료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공헌을 해야 되고 또 논문 작성,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데 참여해야 되고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셋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 씨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논문을 읽어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네. 병리학회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장 교수에게 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 순위를 14개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결과를 내라. 또 논문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 또 초기의 자료, 연구 일지까지 모두 내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에 장 교수가 여러 언론에 호의로 제1저자로 표기를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저자 규정에 어긋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있어서 네. 이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논문에 관한 또 다른 쟁점도 있죠? 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즉 IRB의 승인
이게 있었는지도 관건입니다. 일단 논문에는 IRB 승인 하에 연구가 진행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할 때 특히나 이 의학 분야에서는 생명윤리 규범을 잘 지키겠다 이런 서약을 하고 관련 서류를 병원 내 심의위 IRB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단국대 병원 측으로부터 새로 확인한 바로는 2001년부터 단국대 병원에는 IRB가 있었지만 장 교수는 이 논문을 쓸 때 IRB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맞다면 논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장 교수 측의 반론을 다시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 장 교수는 JTBC에 IRB 통과와 연구자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면 제 불찰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단국대는 예비조사 30일, 본조사 90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만약에 논문이 철회가 된다고 하면 고려대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미 조국 후보자 측도 밝혔던 사실이 딸이 그 입시에서 서류에 이미 자기소개서나 뭐 생활기록부에 그 연구에 참여를 했다라고 썼다라는 거는 이미 조국 후보자도 밝힌 사실인데 그러면 그 논문이 만약에 철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입학한 것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조 후보자 측은 그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만약 논문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입학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려대 학사 규정 8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 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건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지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사후적으로 철회된 논문에 관해서 입학서류에 언급한 걸 이 자료상 하자 또는 허위 기재로 볼 것인지 또 이걸 입학 취소 사유로 볼 것인지 이걸 부정행위라고 볼 것인지는 고려대의 재량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일단 논문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를 받고 심의를 거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이번 주 휴가이기 때문에 제가 후임으로 그러니까 대신할 사람으로 유미혜 기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부에서는 야당 반장을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는 유미혜 기자. 예. 박성태 기자 가면서 뭐 특별히 전수해주고 간 게 있습니까? 아, 네, 오버하지 말라고는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전두환 씨 아들은입니다. 예. 아마 오늘 그 노태우 씨 아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노태우 씨 아들이 5.18 묘지를 참배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아들도 광주 가서 참배라. 전두환 자식들은 전두환 일가는 뭐해.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예. 네, 그런데 오늘 뉴스타파가 전두환 씨의 장남이 뭘 하는지를 보도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장남이라면 전제국 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거리에 오르기도 하고 한 인물인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은 무한리필 고깃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무한리필? 예, 고깃집, 돼지고기집입니다. 예. 네. 예, 무슨 돼지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전제국 씨의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예. 원래 출판사도 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안 하나요, 요즘?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일단 그 전제국 씨가 2013년에만 해도 온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부친의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예, 기억납니다. 네,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그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 추징금을 다 냈던가요?
네, 다 냈습니다. 전부? 네, 전부 다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당시 추징금이 2,600억 원이었는데 전부 납부했고요. 예. 반면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선고된 추징금이 2,2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미납금이 1,02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뭐 그 유명한 29만 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예. 남은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하면서 안 냈으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노태우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이 2,628억 원 전부 납부했다. 네. 예. 지난 4월에 전두환 씨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주장을 해서 당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펀드 지만입니다. 예.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예. 65인생 첫 펀드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펀드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청와대에서는 민간 차원의 그 길 노력에 함께하고자 펀드 가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든 펀드라고 하니까 뭐 관심이 가긴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대통령도 가입, 외국 펀드 훨훨 날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다 보니 일반 펀드보다 관심은 더 클 텐데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투자 위험 등급이 2등급이나 된다고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물론 이 펀드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예. 또 소재 분야만 해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또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그렇죠. 해서 좀 장기적인 접근에서 대통령이 투자했다고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뭐 투자하는 분들이야 좀 냉정하게 생각들을 하겠죠. 정치 기사가 경제 기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평론가 같은 말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위험 부담이 없지 않은 그런 펀드입니다. 이미 성공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네, 예. 그러니까 투자 위험은 있더라도 미래 발전 가능성과 애국심을 갖고 투자했다 이런 설명 같습니다. 예. 근데 펀드 가입 과정에서 좀 재밌는 장면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해봤다.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은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은 제 생각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매우 안 높습니다. 네, 예. 농담반 진담반으로 농협 직원들이 한 얘기 같은데 대통령이 너무 솔직하게 답하면서 조금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애국심이 크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법무법인 자유한국입니다. 예. 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히 법조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전국에서 주강덕, 정점식, 김진태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등 다 검사 출신입니다. 예. 여기에 당대표도 검사,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조당 얘기가 부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최근 한국당이 170여 명으로 법률 지원단도 꾸렸는데 국회가 이제 갈등 조정이라는 역할 대신 법대로 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 같다. 앞으로 수송은 더 많아질 거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흐리고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낮 동안 충청과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고 그 밖의 지역에도 소나기가 올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100에서 200mm, 전남과 경남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YG 양현석 씨의 도박 혐의, 저희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부분을 집중 취재했는데 박창규 기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aited till I saw the sun.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left you by the house of
fun. I don't know why